내 몸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기계 부속품 같았습니다. 사랑 없는 마찰, 건조한 숨소리, 그리고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횟수, 한 달에 60번. 그것이 대한민국 상위 1%라 불리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제가 치러야 할 월세였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제 살결에 닿을 때마다 저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애써 참으며 천장을 바라봐야 했죠. 그 차가운 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메마른 제 영혼의 단비처럼, 아니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독약처럼 스며든 그 사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제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최민영, 올해 48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여자였어요. 강남 도곡동의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과 보석들, 그리고 굴지의 건설사 전무인 남편 박상훈까지.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23년 전 친정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팔려가듯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남편 상훈은 저를 아내가 아닌 자신의 성공을 전시하는 트로피이자 욕구를 배설하는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침대 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번들거렸는데 그건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습니다. 민영아, 준비해.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거부권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비치면 그는 모욕적인 언사로 제 자존감을 짓밟았으니까요. 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게 공짜인 줄 알아? 밥값은 해야지. 그날도 그랬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상우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거칠게 저를 탐했습니다. 제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 그저 자신의 쾌락만을 쫓는 이기적인 몸짓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그는 등을 돌리고 코를 골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들대로 시든 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지 못해 사는 삶,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때 유일한 친구인 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희는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다음 날 브런치 카페에서 만난 경희는 채란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민영아, 너 이렇게 살다가 화병으로 죽어. 요즘 이거 많이들 한대. 그냥 대화만 하는 거야. 대화만. 그녀가 보여준 건 중년들을 위한 데이팅 앱이었습니다.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유부녀가 그것도 다 큰 자식이 셋이나 있는 내가 무슨 짓이냐고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경희는 단호했습니다. 너도 사람이야.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여자라고.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라는 게 아니야. 그저 네 마음 알아주는 친구 하나 만들라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펜트하우스의 정막이 저를 짓누를 때 저는 홀린 듯 앱을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풍경 사진으로 해두고 닉네임은 가을비라고 지었습니다. 수많은 남자의 프로필이 떴습니다. 명품 시계를 자랑하는 사람, 골프 치는 사진을 올린 사람,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사람. 역시나 싶어 앱을 지우려던 찰나 수수한 흑백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타자기와 커피 한 잔, 그리고 마음의 온기를 나눌 분을 찾습니다라는 짧은 소개글. 그의 닉네임은 겨울나무, 50살의 프리랜서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인섭 씨였습니다. 호기심에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 참 분위기 있네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비님.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빗소리 들으며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 흔한 호구조사도 자극적인 농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날씨 이야기, 좋아하는 책 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감정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상훈과는 23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힘든 일은 없었나요? 누군가 나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어봐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액정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다정한 말투는 마치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처럼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인섭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을비님, 실례가 안 된다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목소리에도 묻어날 것 같아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알면 당장 쫓겨날 일이었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저음에 부드럽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했던 대로 참 고우시네요. 안녕하세요, 강인섭입니다. 그 한마디에 23년간 쌓아온 제 이성의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저는 그에게 제 결혼 생활의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그는 묵묵히 들어주며 깊은 공감을 표해 주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영 씨,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구 엄마, 박 전무 사모님이 아닌 오롯이 민영 씨로 불리는 그 느낌이 너무나 낯설고도 황홀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의무감에 짓눌린 고된 노동이었다면 인섭 씨와의 대화는 영혼이 섞이는 듯한 짜릿한 교감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어느새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이 출장을 간 사이 인섭 씨가 제안했습니다. 민영 씨, 부담드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평소 잘하지 않던 옅은 화장까지 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시든 꽃이 아니었습니다. 수줍게 붉어진 볼, 생기 넘치는 눈동자, 그건 사랑에 빠지기 직전의 여자 얼굴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갤러리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재킷에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남자.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영 씨 맞으시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가 내민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남편의 차가운 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다정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출장에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남편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꼴이 그게 뭐야? 얼굴엔 화장칠을 하고 누굴 꼬시려고 작정했어. 무슨 꿀먹은 벙어리야. 말해봐. 이 시간에 저녁 준비도 안 해놓고 어딜 쏘다니다 온 거냐고. 남편 상훈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죠.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섭 씨와의 만남이 남긴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은 다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애써 태연한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이랑 백화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기분 전환 좀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죄송해요. 상우는 코웃음을 치며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코가 제 목덜미 근처를 킁킁거리며 훑었습니다. 마치 다른 수컷의 냄새라도 맡으려는 듯한 그 동물적인 행동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백화점 주제에 멋은 부려가지고 당신 나이 생각 좀 해. 칠레레 팔레레 돌아다니지 말고 집구석이나 잘 지키란 말이야. 밥 차려.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억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는 제 손은 여전히 인섭 씨의 따뜻했던 온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눈앞의 현실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이중 생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인섭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녀처럼 설레어했고 밤에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인섭 씨는 저의 칙칙한 삶의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긴 말 대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민영 씨는 꽃 같은 사람이에요. 시들지 않게 제가 물을 주고 햇볕이 되어줄게요.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23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은 모욕적인 언사들을 씻어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통화했고 아주 가끔씩 밖에서 스치듯 만나 차를 마시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전해지는 찌릿한 전류,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상훈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쓰러져 잤을 그가 그날따라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위에는 그의 휴대전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평소 상우는 휴대전화에 철저하게 잠금을 걸어두고 저에게는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런데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화면이 꺼지지 않은 채 메시지 알림창이 팝업으로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아까 사준 가방 진짜 마음에 들어. 사랑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빠, 사랑해. 쉰이 다 된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이성보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본능이 앞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 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유진. 프로필 사진 속 여자는 기껏해야 25, 제 딸아이 또래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 마누라 눈치 안 보여? 언제 이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늙은 여우 떼어내고 너한테 갈 테니까. 오늘 밤엔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킹 신고 기다릴게.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첩에는 두 사람이 호텔 수영장에서 껴안고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영상.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적나라한 침실 사진들까지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저에게 보여주던 그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눈웃음을 치며 온갖 애교를 부리는 역겨운 수컷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생활비 한 푼을 줄 때도 온갖 생색을 내던 사람이 그 여자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구두를 척척 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그 여자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니 죽을 사서 달려갔더군요.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구토감에 가까웠습니다. 이 13년 동안 제가 지켜온 가정, 제가 참아온 인내, 제가 헌신했던 시간들이 모두 오물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우렘. 저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억울함이었으며 동시에 서글픈 해방감이었습니다. 욕실 문 너머로 샤워 물소리와 함께 남편의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나와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지옥에서 나를 구해줄 유일한 사람, 강인섭. 지금 당장 그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영 씨.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그의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인섭 씨,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인섭 씨가 보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울지 말고 기다려요. 그날 밤 저는 잠옷 위에 코트 하나만 걸친 채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눈물 젖은 뺨을 스쳤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복수심보다 더 뜨거운 금지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그가 알려준 장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품에서 뒹구는 동안 나 또한 나만의 방식으로 이 지독한 외로움을 보상받겠노라고. 그것이 비록 불륜이라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오늘 밤만큼은 오직 나를 위해 살겠노라고. 약속 장소인 한강 둔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는 그의 낡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차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민영 씨. 그의 품에서는 낯선 담배 냄새와 함께 아늑하고 포근한 어른 남자의 향기가 났습니다. 남편의 거짓된 향수 냄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 냄새였습니다. 그 품에 안겨 펑펑 울던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가 저를 깊이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차 안을 가득 채운 건 거친 숨소리와 타오르는 열기뿐이었습니다. 2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인섭 씨의 뜨거운 입술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산소 부족에 시달리던 사람들처럼 서로의 숨결을 탐했습니다. 좁은 차 안은 우리의 감정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인섭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입술을 떼고 제 젖은 눈가를 엄지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민영 씨, 여기선 안 되겠어요. 누추하지만 제 작업실로 가도 될까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느니 이 남자의 작은 쪽방에서 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낡은 빌라의 옥탑방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책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섞인 훈훈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도 값비싼 샹들리에 조명도 없었지만 그곳은 강남의 100평짜리 집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안락했습니다. 인섭 씨는 저를 낡은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손이 스칠 때마다 전해지는 그의 체온에 제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가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억눌려왔던 여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차가운 의무이자 일방적인 폭력이었다면 인섭 씨와의 시간은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제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봐주지 않았던 제 눈을 그는 사랑스럽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예쁘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영 씨. 그 말 한마디에 저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부끄러움도 잊은 채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녹아들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제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격정적인 폭풍우가 지나가고 그의 품에 안겨 잠들었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자극하는 건 구수한 라면 냄새였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니 인섭 씨가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놓고 쑥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가진 게 없어서. 아침은 라면밖에 대접할 게 없네요. 우리는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5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후루룩 면발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었구나.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 차가운 성에서 갇혀 살았던 걸까? 하지만 꿈 같은 시간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인섭 씨는 불안해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영 씨,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게요. 내가 뒤에서 항상 지켜볼 겁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그의 든든한 응원을 등에 업고 저는 다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상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외박했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 여자가 돌았나? 어디서 밤새 뒹굴다 들어와. 예전 같으면 겁에 질려 벌벌 떨었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젯밤 진짜 사랑을 맛본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최민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고개를 들고 남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친구 경희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 다녀왔어요.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 못했고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너무나 차분한 제 태도에 오히려 상훈이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웃기고 있네. 핑계 댈 걸 대라. 냄새 나니까 저리 비켜.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맘대로 지저대. 네가 밖에서 그 어린 여자랑 뒹굴고 있을 때 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품에 있었으니까. 이제 우린 쌤쌤이야.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맞바람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벗어둔 양복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 그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예전에 어깨너머로 봐둔 기억을 더듬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바탕화면 깊숙한 폴더. 업무 자료라고 위장된 폴더를 열자 그 여자가 보낸 사진들과 영수증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명품관 영수증,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더러운 대화 캡처본까지.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 하나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보라카이 가는 거 잊지 않았지? 마누라한테는 골프 접대라고 하고 나와. 알았지? 이번 주말
남편은 저에게 부산으로 중요한 골프 출장을 간다고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에게는 생활비 아껴 쓰라고 윽박 지르면서 그 여자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니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아, 박상훈. 네가 원하는 대로 골프 치러 가게 해줄게. 대신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할 거야. 저는 즉시 인섭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섭 씨, 저 결심했어요. 이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저도 제 인생 찾을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답장은 1초 만에 왔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가는 길 가시밭길이라면 제가 꽃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뭔가요? 저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서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말 그들이 공항으로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큰아들 준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나 아까 아빠 찾았는데 조수석 밑에서 여자 귀걸이 하나 주웠어. 아이들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섭 씨의 사랑과 아이들의 지지,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명백한 증거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상우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골프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수영복과 그 여자에게 줄 선물이 들어있겠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를 배웅했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옷 잘 챙겨 입고. 그래. 집구석 잘 지키고 있어.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가, 여보. 그리고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인섭 씨가 기다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천대교를 건너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터로 향하는 맹수의 흥분과도 같은 전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인섭 씨의 한 손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의 온기가 차가운 공항의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민영 씨, 뒤에 제가 있어요. 아무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의 든든한 목소리에 저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출국장 3층, 화려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그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상훈, 그는 평소 저에게 보여주던 근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젊은 여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유진이라는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남편의 가슴팍을 애교 섞인 손짓으로 쓸어내리고 있었죠. 제가 사준 넥타이는 팽개치고 그 여자가 골라줬을 싸구려 목걸이를 하고 있는 꼴이라니.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차갑게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뚜벅, 뚜벅. 제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들과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제 안의 분노는 차가운 칼날처럼 예리해졌습니다. 티켓팅 카운터 앞에서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던 찰나. 제가 그들 뒤에 섰습니다. 여보, 부산 골프장이 참 멀리도 있네요. 비행기까지 타고 가야 할 만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남편의 귀에 박혔습니다. 상훈의 어깨가 흠칫하더니 슬로모션처럼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린 그 표정. 23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거만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늙은 수컷 한 마리만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그는 말을 더듬으며 황급히 옆에 있던 유진을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오빠, 이 아줌마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아줌마, 그 단어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 아줌마야. 네가 오빠라고 부르는 이 남자랑 23년 동안 한 이불 덮고 산 아줌마.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그 샤넬 가방. 내 남편이 내 생활비 줄여서 사준 건 알고 들고 다니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 상우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에게 이 공개적인 망신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목소리 안 낮춰. 집구석에서나 할 소리를 어디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상훈이 갑자기 돌변하여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제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였습니다. 탁! 누군가의 크고 단단한 손이 남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인섭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지우고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손 놓으시죠. 당신 아내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뭐야? 넌 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네가 내 마누라 정부라도 돼? 상훈이 악을 썼지만 인섭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훈을 밀쳐냈습니다. 그 힘에 상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꼴사납게 엉덩방아를 참을 뻔했습니다. 그 당당하던 재벌가 임원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섭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보호하듯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넓은 등, 저를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주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에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침대 위에서의 쾌락보다 더 진한 영혼을 울리는 오르가슴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인섭 씨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여권을 발로 툭 찼습니다. 박상훈 씨, 그 여행 마음껏 즐겨요. 그게 당신이 내 돈으로 즐기는 마지막 사치가 될 테니까. 집에 돌아오면 이혼 소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옆에서 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유진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아가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니까 준비 단단히 해. 몸으로 때우는 건 그 남자한테나 통하지. 법원에서는 안 통하거든. 저는 할 말을 마치고 인섭 씨의 손을 잡고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인섭 씨가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민영 씨.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었지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방금 전의 긴장감과 승리감이 뒤섞여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서로의 몸을 더듬는 손길은 다급했고 입술은 뜨거웠습니다. 오늘 밤 집에 안 갈래요. 당신이랑 있을래요. 제 도발적인 속삭임에 인섭 씨의 눈동자가 짙어졌습니다. 각오해요. 오늘 밤은 절대 안 놓아줄 거니까. 우리는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자유로운 밤이었습니다. 60번의 의무 방어전 따위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그리고 남편의 비열한 반격. 가진 것 없는 아줌마와 재벌가 임원의 싸움. 다들 제가 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정법원 조정실. 남편은 호화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양육권을 가져가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게 해주지. 라고 비웃던 그. 하지만 증인석에 아이들이 들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남편 상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저를 가정에 소홀하고 외도를 저지른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전업주부로서 경제적 능력이 전무하며 불륜남과 어울리느라 자녀 양육을 방치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우는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내까짓게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오만한 눈빛 잠시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정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인 큰아들 준기, 그리고 고등학생인 두 딸.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상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그가 소리쳤지만 준기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판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는 엄마와 살고 싶습니다. 준기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저희는 숨을 죽여야 했고 엄마가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피해자입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무시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건 오직 엄마뿐이었습니다. 딸들도 울먹이며 오빠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빠가 젊은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들, 저희도 다 봤어요. 더 이상 아빠랑 살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상훈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법정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이 내가 너희들 유학 보내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그의 바닥난 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상훈을 제지했습니다. 결과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귀책 사유가 명백한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명령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소중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상훈은 분을 이기지 못해 넥타이를 잡아뜯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그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돈, 이제 실컷 지키면서 사세요. 혼자서. 우리는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떠나 25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룸도 대리석 바닥도 없었지만 그곳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인섭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구가 나가면 묵묵히 갈아주고 아이들이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면 인생 선배로서 진지하게 상담해주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인섭 씨의 진심을 느끼고 점차 그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인섭 씨와 저는 베란다에 앉아 와인을 한 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보던 화려한 불빛이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인섭 씨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직접 깎아서 만든 투박한 나무 반지. 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민영 씨, 당신의 남은 인생, 그 고단했던 짐을 이제 제가 나눠줘도 될까요? 화려하게는 못해줘도
매일 밤 당신이 웃으면서 잠들 수 있게 해줄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3년 전 팔려가듯 했던 결혼식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네, 인섭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남편과의 관계가 60번의 의무를 채우기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이었다면 인섭 씨와의 사랑은 서로를 치유하고 보듬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깃털처럼 부드러웠고 입맞춤은 달콤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진 몸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비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숨결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건 단순한 쾌락이 아닌 두 영혼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작은 정원에서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20대 때보다 훨씬 더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전 남편 상우는 유진과 재혼했지만 벌써 불화설이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유진은 그의 돈을 보고 결혼했지만 재산 분할로 반토막 난 재산과 상훈의 의처증에 질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이 그에게 되돌려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삶. 비록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짜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빈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찾은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